자, 그러면 인더스 문명을 좀 볼게요. 인더스 문명은 BC 2500년경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이 문명의 주체는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선주민 드라비다족이 것이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죠. 자, 유적은, 대표적인 유적이 이제 오늘 파키스탄 지역에 있는 하라파와 모헨조다르가 대표적인 유적인데, 그 당시에 철도 공사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발견이 됐죠.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계획 도시적인 어떤 모습들 띄고 있고, 바둑방식 배열이나 벽돌 건물, 정교한 도로망, 하수도 시설, 목욕탕, 집회소, 우물 같은 것들이 발굴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목욕탕은 상당히 오늘날 말하는 가정에 있는 목욕탕이 아니라 대형 목욕탕이라고 이제 보이는데, 오늘날 이제 신들교도인들이 보면 겐지스강에 보면 이제 목욕 의식을 하죠. 신의 어떤 숭배를 하거나 할 때. 그래서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닦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신성한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일 거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는 채색토기가 이제 사용됐고, 그 다음에 도장에 상형 문자들이 이제 보이는데, 이 상형 문자들이 물고기, 코끼리, 호랑이, 물소, 코뿔소, 악어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런 상형 문자들이 또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에도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형 문자 외에도 여러 가지 물건들, 이런 것들이 메소포타미아와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당시 인더스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간에 어떤 교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형 문자는 해석은 안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인더스 문명에 대한 역사는 잘 모르고요. 다만 유물 유적을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발달된 청동기, 이런 것들이 사용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거기 상형 문자 미해독인데, 요거 상형 문자를 좀 지우시고, 중복된 거니까. 자, 경제적으로는 도시 간의 교육이 활발했고, 메소포타미아 간의 무역도 행해졌다. 예. 근데 이제 왜 인더스 문명, 이렇게 잘 나갔던 인더스 문명이 망했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 두 가지 설이 유력해요. 하나는 아리안족들이 와서 공격해서 멸망을 했다. 또 하나는 이제 인더스강 홍수, 수호 변경 때문에 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학자들은 이제 아리안족들이 와가지고 멸망시켰다는 게 주류예요. 자, 그래서 인더스 문명의 성격을 보면 도시 문명이고요, 청동기 문명이었고, 그다음 신권 정치를 행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리아인의 사회 이제 종교를 볼게요. 아리아인들이 BC 15세기 때 이제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아리안족들은 인도 유럽 계통의 유목민족이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지도에 보면 인더스강 북쪽에, 오늘날 파키스탄 지역에 펀자프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겐지스강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BC 1000년에서 600년 정도 여기를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시기는 이제 아리아인들이 공격하고 겐지스강으로 이동한 대개 이제 BC 1500년에서 600년 요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니그베다 시기라고요. 자, 이거 1500년으로 좀 곤쳐주세요, 그 앞에. 그래서 니그베다라는 것은 뭐냐, 원래 베다라고 해서 신들교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들교 성경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에 초창기 때 만들어진 베다가 니그베다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니그베다 시기를 이제 보면 그 당시 아리안 민족들의 생활상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시기, 만들어진 시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를 니그베다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니그베다의 내용들을 이제 쭉 보면 그 당시에는 널리 철기가 보급돼서 이제 유목생활이 아니라 정착생활이 됐고, 농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여러 드라비다족들을 이제 쳐부시는 과정에서 정복정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드라비다족들은 대거 어느 쪽으로 넘어가냐면 데칸공 남쪽으로 들어가요. 내려가요.
그러거나 아니면 또 아시안 민족들과 이제 뭐냐면 결합이 돼가지고 그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그 인도에서는 순수한 백인 계통은 없어요. 드라비다 계통하고 연결돼 있던 혼혈 계통이 많죠. 자, 그 다음에 가부장적 대가족이 유지되고 브라마교와 카스트 계급이 형성되고요. 상인, 무사, 부동산 계급들이 지위가 상승됐다. 그러니까 인도를 대표하는 이제 요 당시 카스트 계급단들이 형성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자연신을 숭배한 브라마교가 이제 형성이 됐죠. 배달 바탕으로. 먼저 그럼 카스트 제도를 볼게요. 이 카스트한 말은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인도인들은 바드나라고 해요. 바드나. 이 제도를. 그래서 바드나라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그 색깔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카스트의 기본 바탕은 색깔. 그러니까 얼굴의 피부색을 따라서 뭐냐면 조직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개 아리안 계통, 백인 계통들은 상위 계층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꺼무초촉한 애들 있죠. 이런 아시아 계통, 동남아시아 계통은 드라비다 계통은 주로 하위 계급에 해당해요. 그래서 그 밑에 표 보시면 크게 이제 4계급으로 나누죠. 브라마,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예. 그래서 크샤트라와 브라마는 사제 역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왕족 무사, 그 다음에 바이샤는 평민, 이렇게 있는데, 요게 4계층은, 3계층은 아리안족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노예는 이제 피정복민, 수트라인데, 되게 드라비다 쪽 계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4개 계통에도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불가춘 천민이라고 하죠. 불가춘 천민. 예. 그래서 달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 그리고 요거는 크게 4개로 나눌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도 또 직업에 따라서, 또 뭐냐면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따라서 여러 계층으로 또 나눠요. 예. 자, 그래서 이 카스트 제도는 계급을 차별시키고 브라마의 특권을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현대 현대 인도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현대 지금 인도는 헌법상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카스트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이제 뭐냐면 그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 지역 같은 데에서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같은 카스트 안에서만 결혼하고 카스트 간에 뭐냐면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카스트라는 그 제도는 나름대로 우리 입장할 때는 되게 차별적인 제도지만 그 안에서 다민족 국가 다른 인종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게 이런 그 인종과 민족 간의 그 하는 일 간의 직업 간의 어떤 계층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은 사회 안정과 질서에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크게 또 기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겐지스 진출기 때 또 특징이 아리아인들의 종교였던 뭐가 형성이 되냐면 브라마교가 형성돼요. 원래 브라마교는 그 태양이나 물, 불과 같은 그 자연 현상들을 신격화 시켜가지고 만들었던 종교인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어떻게 변질되냐면 그 태양이나 물, 불과 같은 자연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 자연신을 섬기는 절차들을 강조해. 그러면서 형식주의나 이런 것들 빠지게.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을 숭배하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을 숭배하는 수단인 절차를 강조해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브라마 교도를 이끌었던 제사가인 브라마 사제들이 이걸 좀 복잡화 시켜야지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에게 바쳤던 어떤 재물도 값싸게 비싼 걸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식과 교조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비판으로서 브라마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나온 그런 운동이 우파니 이시아드 철학이에요. 예, 그 우파니 이시아드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불교나 그다음 자이나교나 신두교가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리그베다 시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팠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국가 시대로 넘어갈게요. 대개는 BC 7세기에서 6세기 때 이제 이런 여러 도시 국가들이 상호 투쟁 과정에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일정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영역 국가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이제 큰 제국이 이제 마가다 제국에서 겐지스강 유역에 있었던 그 제국들인데,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이때 이제 그 여러 종교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BC 6세기 때 그 새로운 종교들이 등장했는데, 뭐 크게 이제 브라마의 이제 아까 얘기한 형식주의, 계급주의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또 바이샤나 크샤트리 같은 세력들이 확대되는데, 바이샤 같은 경우에 평민계층이죠. 그 농업생산량이나 상업활동 통해서 등장했고, 크샤트라는 뭐예요? 정치를 담당했던 세력들이죠. 그래서 정복전쟁을 통해서 등장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지수준이 높아가면서 종전의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 절차를 강조하는 브라만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하게 되죠. 예. 이런 이제 배경 아래 이제 뭐냐면 새로운 종교인 그런 불교, 자이나교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살펴볼 게 뭐냐면 초기 브라마교, 우파니샤교, 그 다음에 불교, 자이나교, 신두교에 대해서 그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자, 그 대개 보면 이제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종교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종교 밑에는 또 그 밑에는 심오한 사상과 철학이 또 깔려 있어. 그걸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제가 이제 한번 그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이제 보면, 자, 초창기 때의 브라마교를 보죠. 이 초기 브라마교는 그 아리안 민족이 겐지스강 진출기 때 형성이 됐고요.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그 자연 현상을 신격화시켜서 자연신 숭배 사상에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그 자연신의 숭배보다는 자연신을 숭배하는 그 절차, 제의 과정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통해서 브라마들이 이제 특권을 합리화시키고 제사를 통해서 브라마들의 어떤 그 권위를 높아가는데, 이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브라만과 아트만의 논리야. 네. 그래서 이 브라만과 아트만의 논리가 뭐냐면, 이거 지울게요. 자, 이 세계는 브라만이 있고 아트만이 있어요. 아트만은 뭐냐면 자아예요. 내 자신이야. 그리고 브라만은 뭐냐면 그 보편적인 어떤 진리예요. 근데 이 아트만인 자아와 보편적인 진리가 브라만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징은 이제 뭐냐면 이 아트만에서 진리라는 거, 아트만에서 브라만을 추구해야 되겠죠. 근데 브라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밖에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자아를 벗어나가지고 어디를 추구해야 돼요? 밖에 있는 브라만을 추구해야 돼. 여기에 보편적 진리는. 그러면 요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의죠. 제사 절차 같은 거 있죠? 이 제의를 누가 하는 거죠? 브라만 계급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만 계급들은 이 제의 절차가 단순하면 안 돼. 어떻게 돼? 되게 복잡해져야 돼. 그래야지만 자기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면서 또 막대한 또 뭐냐면 재물 같은 걸 또 요구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브라만 계급들에 대해서, 이런 브라만 계급들에 대해서 누가 반발하겠어요? 크리스티아나, 그 다음에, 그 당시 바이샤, 이런 계급들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자, 아트만을 이제 뭐라고 하면 아라고 하고, 한자 적으면, 그 다음에 브라만을 한자 적으면 뭐야? 범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건 범화 일체예요? 범화 분리예요? 범화 분리죠. 예, 범화 분리. 자,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브라마교 안에서 이거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들이 등장해. 이게 이제 그 옆에 있는 무슨 철학이에요? 우파니 니치하드 철학이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자, 우파니 니치하드 철학도 마찬가지로 이 세계를 뭘로 나누냐면 아트만하고 브라만 나눠요. 얘네들 논리도. 해가지고, 근데 이제 얘네들은 브라만이 아트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죠? 아트만 안에 있어. 그러니까 아트만이 뭐냐면 브라만이야. 내 마음속에 보편적 진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브라만을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찾아라. 그래서 안에서 찾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제사 절차보다는 명상이라든지 요가라든지 이런 걸 또 해탈을 강조해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아트만과 브라만이 같이 있다 해서
한자 적은 뭐예요? 범화 일체 이 식으로 말이죠. 범화 일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개념을 좀 파악을 해주세요. 자, 그럼 다시 넘어가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초기 브라만에서는 아트만에서 벗어나 브라만을 진행을 하는데 범화 분리사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 절차 이런 것들 되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브라마 중심의 서열한 다신교 체제였다. 요때까지 초기 그 브라마까지는 어비니, 유네니, 해탈 같은 우리가 이제 불교나 뭐 신두교에서 말하는 인도 종교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제 언제 어비니, 유네니, 해탈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냐면 우파니 리샤드 철학부터야. 자, 우파니 리샤드 철학을 볼게요. 자, 우파니 리샤드는 브라마 내부의 이제 개혁 운동으로서 브라마의 형식주의 비판하게 돼요. 그래서 범화 일체 사상을 주장했다. 아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브라만 안에 아트만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아트만 안에 뭐가 있는 거죠? 브라만이 있는 거죠. 자기 내면 속에 보편적 어떤 진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우파니시아드 철학은 후에 불교나 자인화교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우파니시아드 철학에서 무슨 개념들이 나온 거야? 업, 윤회, 해탈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불교, 자인화교, 신두교에서 업, 윤회, 해탈을 어떻게 해석할 때 차이는 있어도 기본적인 틀은 이 우파니시아드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우파니시아드 철학은 일종의 이제 뭐냐면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이 영혼은 이제 육체가 죽어도 계속 살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 영혼은 지금 현세가 있고 그 다음에 내세가 있고 내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생이 있죠. 그래서 계속 영혼은 영혼은 불면해가지고 뭐죠? 계속 윤회라는 그 뭐냐면 수혜밖에 막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지금 살아있잖아요. 현세야. 그럼 전에 있었던 뭐예요? 전생이죠. 그 다음에 앞으로 내생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 태어나면 또 현생이 되고 그 전생이 되고 이런 식의 윤회의 어떤 수혜밖에 산다. 윤회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고 그러면 이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지위를 결정하는 거는 뭘 통해서 결정하는? 현세의 지위는 전생의 업을 통해서. 만약에 업을 잘 쌓으면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거고 업을 못 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난뱅이로 태어난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뭐냐면 업에 따라서 또 앞으로 태어난 세계의 또 지위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업이란 지위를 이제 그 업이란 개념을 제시하죠. 그럼 이 업과 윤회를 통해서 막 윤회와 업을 통해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그 세계를 뭐냐면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윤회의 고리를 끊는 해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윤회, 업, 해탈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자, 여기에서 내용을 더 보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해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내세를 지위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을 자신의 운명의 설계로 선정하고 그리고 그 카스제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낮은 계층으로 태어난 건 다 누구 탓이에요? 내가 예전에 과거에 업을 세우지 못한 건 업을 잘 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내가 앞으로 다음 세계에 잘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 지금 생각에 자기가 노력을 해갖고 업을 잘 쌓으면 다음 세계에 좋은 지위로 태어날 수 있겠죠. 근데 현재는 만족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카스트제를 어떻게 해요? 합리화시키는 거죠. 정당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또 한편으로는 뭐 미래를 내가 개척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좀 약간 뭐 정신승리 같은 거 그런 거 비슷한 건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업, 윤회, 고행, 해탈 이런 개념들을 제시해서 인도 사상의 원형을 제시했고요. 후에 이제 불교, 자인화교, 신두교에 영향을 줬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파니시아 쪽에서는 그 윤회의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현세가 생기고 전생이 생기고 막 그런 것들이 생기냐? 업에 대한 인과관계 때문에 생긴 거고, 요 해탈은 인간의 욕망과 고통을 없애는 것이고요. 해탈의 의미는 윤회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명상, 사색, 요가, 고행을 해야 돼. 예. 명상하고 사색하고
그러니까 요가는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몸매 가꾸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많이 하지만 원래 요가 목적은 수행 목적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고행이라는 거 자기 자신을 뭐냐면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그냥 굶고 때리고 등등해서. 그러면서 이런 그걸 통해서 내 마음속에 불화만에 도달하는 거다. 그래서 해탈 대상은 모든 계층, 물론 주로 이제 불화만이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계층이 했죠. 모든 인들에게 마음속에 진리가 있으니 누구든 수행을 통해 이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파니샤드의 사상적 영향을 받은 게 불교와 자인학이죠. 자, 불교와 자인학의 공통적으로 보면요. 자, BC 6세기 전후에 해가지고 이제 브라마교에 반발해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들의 지지를 받고 탄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정복 정쟁이나 상호 발달로 지위 상승의 배경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종전에 이제 배다라든지 다신숭배, 제의 자체를 그냥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에서 나 초기 브라만에서 아트만 브라만 막 떠들대잖아. 아트만 브라만도 이거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객체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트만 브라만도 영원한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감각특성으로 인식했고, 그래서 그 아트만과 브라만을 벗어난 무아, 자기 자신을 없애는 그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불살생이라고 했고, 그 당시 농업의 발달 소를 중요시 여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소를 죽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카스트 제도를 부정하고 해탈 지혜라고 생각했다. 그럼 불교를 볼게요. 자, 불교를 보면 쿠시안 왕조와 마우리아 왕조 때 세계 종교를 선정했죠. 그래서 이 불교는 좀 약간 이제 본국에서는 되게 소수 종교예요, 지금은. 근데 그 동남아시아나 중국 이런 데서는 일본에서는 다수파죠. 예. 그래서 세계 종교도 이제 성장하는 게 특징이고요. 인도에서는 교리가 점점 어려워져서 대중화되지 못해. 그래서 쿠타 왕조 이후에 쇠퇴하게 돼요. 예전엔 좀 번성했다가 쿠타 왕조 이후에 쇠퇴되고, 쿠타 왕조 전후도 해갖고 뭐가 이제 주가 되는 거예요. 신두교가 주가 돼. 근데 이제 불교가 탄압받아갖고 이게 된 게 아니라, 이 불교 자체가 너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교리적으로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인데, 대중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이제 안 믿게 되고,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뭘로 넘어간 거야? 신두교 넘어가게 된 거야. 예. 자, 불교도 마찬가지로 우파니샤드 철학과 마찬가지로 업을 인정해요. 예. 그래서 업을 인정하고 업이 현재의 삶을 결정한 것은 아니라 개인의 의지에 현재 삶을 결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그 전생에서 진짜 못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건 인정해. 내 지금 태어난 지위는. 그렇지만 우파니샤드에서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어디죠? 미래죠. 다음 세계에 개선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부정하고 불교에서는 지금 현세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노력하면 가난뱅이에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는 카스트 제도를 인정하는 걸까요? 부정할 걸까요? 부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시 기독교에서는 업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그 윤회의 원인을 업에 의한 인과관계가 아니라 집착과 예욕에 생긴 인연으로 보고 있어. 인연이 중요해. 인연이. 그래서 그 인연의 고리를 끊는 걸 중요해. 그래갖고 그걸 이제 인연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고진멸도 해가지고 그 고진몰두의 방법으로서 이제 뭐냐면 팔정도 이런 것들 제시하는데, 이건 좀 뒤에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불교는 신을 믿지 않아요. 카스제를 부정하고, 대승불교 위에 부처가 이제 신격화되는 것은 나중에 얘기고, 이거는 근데 원래 원시 불교는 그 신을 믿지 않고 부처조차도 자신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불교 자체는 나중에 종교가 됐지만 그때 원시 불교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일종의 뭐죠? 이건 철학이면서 심리학이었지 불교는 종교가 아니야. 초창기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윤회 그런 해탈의 관계를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윤회는 이제 불교도 받아들이는데, 윤회의 원인이 업에 의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인간의 집착과 애욕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생긴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십의 연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면 우리가 왜 전생에서 이렇게 천세에 살고 있냐면, 윤회의 고리에 왜 살고 있냐?
인연의 고리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인연의 고리는 왜 생기냐? 인연의 고리는 집착 때문에 생기는 거야. 자, 예를 들어갖고 내가 전생 때 어떤 여자애들 좋아했어요. 이 집착하죠. 욕심이 생기잖아. 얘들 소유하고 싶은.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겨.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고집멸도라고 해요. 고집. 사성제라고 하죠. 네, 고통이야. 이거 고통의 형상을 얘기해. 우리가 여러 가지 생로병사라든지 생로병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고통 같은 게 있잖아. 우리가 살아보면 죽음도 있고 그 다음에 늙고 병들고 이런 거 다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예, 고통의 그 형상들이 있는데 그럼 고통은 왜 생기는가? 고통이라는 거는 집착 때문에 생기는 집착. 그래서 고통의 형상은 모두 다 집착 때문에 생겨. 어떤 걸 집착해? 그래서 어떤 여자를 집착해갖고 사랑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 이 여자와 헤어지면 어떻게? 우리는 괴롭죠. 그러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애도 계속 가. 왜냐 그 여자에서 이렇게 뭐냐면 집착했던 그런 고통,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지금 생애가 아니라 지금 생애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가요.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는 것도 예전에 뭐냐면 그 여자하고 관계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인연 때문에 오늘 요 현재에서 만나는 거고 앞으로 그 여자를 계속 집착할 경우에는 다음 생에도 뭐죠? 또 똑같이 그 여자를 만나서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야.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윤회의 고리인데 이걸 끊으려면 어떻게 돼요? 열도를 해야 되겠죠? 이런 고리를 윤회의 고리를 집착의 고리를 끊기만 무슨 죄를 했냐? 무슨 방법을 했냐? 팔정도를 제시했어요. 팔정도. 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항상 윤회의 그 원인을 뭘로 본다? 업보다는 인연을 강조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만나면 헤어지고 옷깃만 스쳐도 뭐예요? 다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는 것도 뭐가 되는 거죠? 전생에 뭔가 집착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만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관계가 집착 끊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저하고 만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길 가다가 어디 보지 않았는데,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뭔가 느낌 오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어디가 본 것 같고, 그거는 전생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연 때문에 그런 거야. 인연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긴 거고, 이것이 이제 현세에 나오는 거잖아요.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집착의 고리를 어떻게 돼요?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다타가 제시한 수행 방법이 뭐냐면 팔정도다. 네, 팔정도. 뭐 팔정도가 이제 뭐냐고 하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이 팔정도가 있다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팔정도는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8가지 이제 올바른 길을 제시했는데. 진리를 알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진리를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자신이 항상 시키는 일을 하고 자신의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조절하고 명상해라. 이게 팔정도예요. 좋은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팔정도를 통해서 고집물두는 사성제를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해탈을 통해서 해탈의 의미는 생로불사, 인간관계, 그다음 욕구불만 같은 고통 아예 없애는 그런 것도 있고 해탈의 대상은 모든 계층이에요. 만민평등사상 그런 것들 볼 수 있죠. 자, 자인화교를 볼게요. 자인화교는 바르라마나라는 사람이 이제 창시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불교하고 자인화하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을 보면 자, 자인화는 불교보다 더 철저한 불상생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심지어는 모기조차도 죽이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벌레조차도 죽이지 못하고 하니까 농민들은 주로 안 믿어. 왜냐면 농민들은 농사 짓다가 잘못하면 지렁이라도 밟아 죽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상공계층들이 이제 주로 수용하고 이들은 엄격한 계율을 강조하죠. 살생을 금지하고 거짓말을 금지하고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음욕을 금지하고 무소유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윤회의 원인이 영혼이 타락되기 때문에 영혼이 무거워 타락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영혼을 비워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수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금육과 고행이야. 주로 뭐 하냐면 금식을 내가 안 먹어. 그러다 보니까 바르다마나에서는 아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 영혼을 무거운 것을 가볍게 해야지만 영혼이 정화돼야지만 뭐죠? 이 해탈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영혼이 정화되지 않으면 영혼이 윤회하게 되고 고행을 통해서 영혼의 물질을 떠나 청상세계에 올라갈 수 있다. 지식의 여신을 숭배한다. 그러면 참고로 불교에서는 고행을 강조할까요? 고행을 강조하지 않아요. 원래 초창기 때 고타마 시타타도 이 우파니시드 철학에 이제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고행을 했어. 굶어 죽으려고 이제 막. 근데 이제 고지수에서 이제 삐삐 저희 안전 그 뼈만 남은 상태에서 막 순간적으로 이제 막 뭐냐면 명상을 잠기고 있다가 깨달았죠. 무슨 깨달은 거야? 고행인 해탈의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자기를 육체를 혹삭시키면서 할 필요 없다. 그러면서 뭘 제시한 거야? 팔정도를 제시한 거야. 고행은 아니에요. 네, 불교는. 자, 그래서 이제 자이나교는 모든 계층들이 믿었던 종교고 주로 상인들이 믿었고 지금도 인도에 있어요. 인도의 소수 종파죠. 자이나교는. 그 다음에 신두교를 볼게요. 신두교는 이제 초창기 때 불교한테 밀리죠.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이제 브라마교에 연결된 거죠. 신두교가. 그래서 브라마교가 이제 불교한테 밀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3세기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 여러 종파들을 이제 흡수통합을 해서 자체적으로 혁신을 하게 돼요. 브라마교가. 그러면서 신두가 된 거야. 그래서 신두교 내용을 보면요. 코타마조 시대 정통문화 운동이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그다음 다양성과 포괄성을 지녔고 브라마교를 중심으로 불교와 민간 신학을 흡수통합하여 있고 대중화돼서 인도의 주요 종교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신두교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되게 세 명의 이제 중요한 신이 있어요. 브라흐마, 창조의 신, 그 다음에 비슈누, 유지가 되는 신, 유지의 신, 시바는 파괴의 신, 세 명의 이제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중요시 여긴 신이 뭐냐면 비슈누예요. 비슈누. 비슈누는 이제 아바타라라는 말 있죠. 예, 하신이란, 그러니까 여러 모습으로 띄게 돼요. 이 비슈누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의 모습을 띠게 되죠. 그래서 대개 보는 신두교를 누가 많이 지원하냐면 쿠타 왕조의 왕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정치적 지도자들이. 예, 구에도. 그래서 이제 정치적 보호를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신두교가 번성하는 쿠타 왕조 시대 때 불교가 탄압받았냐? 그건 아니에요. 또 불교도 아는데 또 지원도 해줘요. 그 다음에 신두교는 특징이 뭐냐면 창시자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불교나 자이나교는 각각 뭐 석가모니, 바르다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신두교는 창시자가 없어 그냥. 그리고 또 체계적인 교리가 없어. 되게 뒤죽박죽이야. 불교도 받아들이고 뭐 자이나도 받아들이고 뭐 민간신앙도 받아들이고 그냥 해서 그냥 다 받아들여. 네. 자, 그래서 다양한 종교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도 없고 이단도 없어요. 예, 이 특징이. 그 다음에 윤회 해탈을 어떻게 해석하냐. 자, 일단은 이제 업을 이제 그 우파니시드와 마찬가지로 업에 의한 인과관계. 그 다음에 해탈의 의미는 인간의 욕망과 고통을 없애는 거고요. 욕망이네요. 그 다음에 그 해탈의 방법은 종전의 우파니시드, 불교, 자이나교 다 받아들여. 해탈의 방법. 그러니까 우파니시드에 강조한 명상, 사색, 요가, 고행.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불교는 또 팔종도, 그 다음에 또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는 금육과 고행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세 개의 그걸 조합해서 해탈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신두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요? 되게 다양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죠. 포용적이고. 그래서 이제 해탈의 대상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자, 해탈의 대상을 보면 다른 건 다 모든 계층이 다 해탈할 수 있죠. 근데 얘네들은 브라마, 크샤트라, 바이샤만 해탈할 수 있어요. 예. 수도단은 해탈 못해. 현세에서는 수도단은 해탈 못해요. 그럼 수도단은 어떻게 해탈하겠어요? 다음 생에. 그래서 이제 수도가 열심히 브라만을 모시고 그러면 다음에는 수도다가 아니라 좀 더 좋은 지에 태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생에 해탈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수다는 브라마 계층을 이제 섬기는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 다음 생에 세계에 기회가 부여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는 아무리 지가 열심히 노력해도 혜택이 안 되니까 그들 중에 상당수가 나중에 몰려 빠진다? 이슬람교를 믿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불교만 좀 더 살펴보면,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소승불교는 이제 요즘에 안 써요. 요즘에 이제 상자부 불교라고 하죠. 예, 왜냐면 대승불교가 이제 자기가 큰 수레고, 좀 작은 수레다 해서 비하하게 해서 쓰는 게 소승불교이기 때문에 요즘엔 상자부 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중국사 할 때 불교사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 있죠? 예. 그래서 불교사가 처음에는 교단이 있었어, 없었어요? 원시교단, 아니, 여러 종파들이 없었죠? 원래는 하나의 교단밖에 없었죠? 그 불교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갈라지죠? 부파 불교 시대 때. 그래서 상자부하고 대중부로 그게 갈라지게 되고, 그 중에 대중부는 이제 없어지고, 상자부 불교만 남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상자부 불교도 여러 이제 파들로 나눠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자부 불교가 이제 제일 정성기 때가 마오디아 왕조 때야. 아소카 왕 때죠. 그래서 아소카 왕 때에 제3차 불전을 결집하는데 제3차 불전 결집의 특징이 뭐냐면 결집은 모아서 정리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그 정리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하냐면 예전에는 부처님이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기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탄생을 할 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있을 때는 기록을 안 했어. 그 당시에는 문자로. 좀 어디에서 할까요? 석가모니 말씀은 머릿속에 있는 거, 머릿속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야. 근데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뭐야? 왜곡될 수 있고 잊어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석가모니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제자와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자기가 외웠던 석가모니의 말씀을 맞춰요. 그래서 한 번 맞춘 게 이제 첫 번째 맞춘 게 1차 결집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제자들이 또 맞춰가지고 한 게 2차 결집이야. 그래서 1차 결집과 2차 결집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는요, 말로 맞추는 거야.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걸 서로 이제 기억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데, 3차 결집은 이는 구두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모여서 맞추는데, 석가모니 말씀은 이제 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면서 서로 이제 기억을 공유하고 맞추는 과정에서 이걸 뭘로 하냐면 정리를 해요. 글로 정리해. 그래서 이게 3차 불정 결집이다. 그때 이제 3차 불정 결집 때 정리한 언어를 팔리어라고, 팔리어. 그래서 팔리어. 그래서 인도는 되게 여러 언어들이 있죠. 그래서 팔리어로 정리했어. 팔리어. 예, 팔리어로. 그래서 이 팔리어 경전은 발견되지 않다가 최근에 스리랑카에서 발견됐나 봐요. 하여튼 팔리어로 경전을 정리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정리된 그 불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그 소승불교 같은 것이 있는데 상자부 불교는 사사그 개인의 수행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출가자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출가자는 뭐냐면 속세를 떠나가지고 전문적으로 자기 수행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굴이나 이런 데가 이제 딱 가가지고 사회와 모든 인연을 끊고 수행을 통해 자기가 부처가 되는 깨달음을 이제 얻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심인데, 자, 전파는 주로 동남아시아 쪽으로 전파됐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되게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대승불교는 이 대승불교 기원전은 이제 형성된 불교인데, 대승불교는 왜 탄생했냐면, 원래 이 대승불교는 상자부 불교의 여러 파 중에 한 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기원전으로 해서 이제 형성됐는데 독립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상자부 불교의 한 파였다가, 기원 전후로 해갖고, 독립을 했어. 그 독립을 했던 이제 그 계기가 이제 뭐냐면, 이때가 이제 쿠샤 왕조 때요. 자, 요 북쪽의 쿠샤 왕조 때 이제 북쪽에 오늘날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무슨 왕국이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박트리아라는 왕족이 있었어요. 바트리아는 이제 뭐냐면 그 알렉산더가 뭐냐면 여러 제국들을 이제 만들었죠. 큰 제국을. 그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는데 그때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그리스인들이 알렉산더 사후에 만들었던 왕국이에요. 그리스계의 왕국이야.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인도로부터 뭘 받아들였냐면 불교를 받아들였죠. 불교를. 근데 이 불교를 받을 때 초창기 불교는 이 불상 같은 것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뭐 숭배 그런 것도 원하지 않았고 부처님도 그리고 부처님을 표시할 때는 말씀을 표시할 때는 부처님을 표시할 때는 뭐 강이라든지 이렇게 그 발자국, 보디수 상징화 시켰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 입장을 때 이게 답답한 거야.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예전에 그리스의 이제 12개의 신을 숭배했잖아요. 그럼 다 신상을 만들었잖아. 신상이 없는 거야, 불상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자신의 모습,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본떠가지고 불상을 만들죠. 이게 무슨 불상이에요? 간다라 불상이에요. 이게 최초의 불상인데, 자, 이 간다라 불상이 이제 박트리아에서 이쪽으로 인도 건너오면서 인도도 이제 뭐냐면 불상을 만들기 시작해. 불상. 예. 거기에서 이제 불상을 만들면서 이제 불상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숭배 대상이 되는 거야. 숭배 대상.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 때는 또 무슨 운동이 있었냐면 보살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 보살 운동. 이게 이제 대승불교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데 보살이라는 건 뭐냐면 부처가 자기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탈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계속 남아서 해탈하지 못한 대중들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보살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인도 불상과 그다음 보살 운동이 이제 결합되면서 뭐냐면 불교가 점점 어떻게 대중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결합돼갖고 대중화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승불교가 형성되고 했는데 이 대승불교는 뭘 강조하냐면 또 그 뭐냐면 불상을 강조해. 불상이 아니다. 저기 그 불상과 보살과 그 다음에 또 뭘 강조하냐면 탑을 강조해. 탑. 그래서 우리는 탑이라고 하지만 인도에서 뭐라고 해 이걸? 스토파라고 하죠? 예, 스토파라고 하죠. 스토파. 그래서 이 스토파라고 하는데 이 스토파를 강조해. 스토파. 자, 그래서 이제 예전 스토파는 이제 탑은 그냥 부처님 사진을 보관한 기념물이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기념물이고 이제 있는데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 기념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관광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기념물이 어떻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뭐냐면 이거 보고 나서 숙박을 하거든. 관광을 했으면 자야 될 거냐. 그럼 뭐가 필요해? 어떤 뭐 집이라든지 숙박시설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뭐가 탄생된? 절이 탄생한 거야. 그래서 숙박시설이 절이 된 거고 그 관광 가이드가 누가 된 거예요? 승려가 되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 탑을 이제 숭배를 하기 시작해요. 예. 탑을 중요시. 그래서 탑 숭배 사상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인도의 불상, 보살 운동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무슨 불교가 나왔다? 대승불교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보다 뭘까요? 저변이 확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뭐 EBS 교재에서는 어떤 강의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탑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 말을 했는데 그 의미가 다른 거야. 이건 틀린 거예요. 탑을 중요시 여겼어. 왜냐하면 대승불교 자체가 탑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 불교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탑의 의미가 바뀌어진 거지. 예전에는 소승불교 때 탑의 의미, 스토파의 의미 뭐죠? 하나의 상징 무대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무덤이었고 그 부처님을 모시는 상징에 불과했는데 이게 이제 탑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숭배 대상이 돼버리는 거야. 예.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의미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대승불교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이 종교가 아니라 이제 뭐냐면 신격화되고요. 대승불교는 이제 중생의 규제와 이탈 이런 것들, 중생의 구제를 도와주게 하는 보살 같은 것들이 존재를 또 인정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출가자 중심이 아니라 현세에 살면서 지금 뭐 속세에 살면서 해탈을 목적한다. 제가자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칸시카 왕 때 동북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확대됐고요. 그 밑에 이제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점 있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대승불교는 이제 칸시카 왕 때 제4차 결집이 있죠. 그래서 불경도 다시 정리를 해요. 그때 정리할 때는 팔리어가 아니라 산스크리트로 정리해요. 범어로. 산스크리트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브라만 상층 계급도 있었던 언어야. 그래서 보통 나중에 이제 고전 문학들도 이 산스크리트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인도에서 그 인도 경전도 있죠. 그 중국이나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전들은 되게 산스크리트 경전이에요. 예. 이걸 한자로 범어라고 하죠. 범어. 자, 그래서 이제 그 상자부 불교하고 대승불교 이렇게 차이점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종파가 갈려져 나가는 거는 저번에 이제 제가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불교 설명할 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오리아 왕조 넘어갈게요. 마오리아 왕조. 자, 마오리아 왕조는 원래 이제 그 이름 자체 공작이라는 뜻에서 이제 유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마가다 왕국이 있었는데, 이 마가다 왕국이 이제 그 당시 겐지스강 유역에 있었던 그 경제를 풍요한 왕조였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마오리아 왕조는 그 당시 그 마가다 왕족의 일족이었던 찬드라쿠타가 일으켰고, 그 마가다 왕국을 토대로 발전시킨 그 왕조가 마오리아 왕조예요. 그럼 마오리아 왕조가 같은 이제 여기 영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북부 일대, 중부나 북부 일대를 장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영역 국가들이 이제 서로 싸우고 있다가 찬드라쿠타에 의해서 이렇게 통일됐던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알렉산더죠. 그 알렉산더가 인도에 공격했죠. 인더스강 유역을 공격했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이제 BC 326년이야. 그래서 이걸 자극받아서 뭐냐면 마가다 왕국을 토대로 해서 찬드라쿠타가 뭐냐면 북인도 지역을 통일했다.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 내부의 응징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BC 326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알렉산더 인도 침입이 BC 320년은 명확하죠. 사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도사에서 기년을 설정할 때 이게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인도는 기록이 별로 안 남아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기록들이 이제 그 바탕으로 역사를 연표 같은 기념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 BC 326년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대 왕 때 아소카 왕 때 그 마오리아 최대 영토를 확대하고 전성기를 누렸죠. 그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이 아소카 왕 때 정책이죠. 자, 아소카 왕은 많은 정복 전쟁을 해요. 수많은 정복 전쟁하고 여러 부족들을 지배하면서 이 제국을 이제 통합시키는 어떤 이념이 필요했는데 그 이념으로서 불교를 이용했고 그리고 그 칼리카 정복 이후에 이제 그 뭐냐면 이제 정복 활동을 멈추고 이 불교의 다르마를 가지고 뭐냐면 통치하려고 했다. 그리고 불교를 내세웠지만 다른 종교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브라마도 견제하면서도 또 인정해주곤 인정해줬어요. 그다음 이제 배경을 보면 칼리카 전투 이후에 이제 무력을 위한 정복 전쟁을 포기하고 그 당시 이제 다르마에 의해서 정복 전쟁을 정책으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르마에 의한 통치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정복 정책을 포기하고 다르마에 의한 이게 뭐냐면 그 통치 정책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은 곳곳에 돌아다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여러 그 석주비문들을 만드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우연일지 몰라도 이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중국에서 어떤 시대였냐면 진시황 때하고 비슷해요. 진시황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이제 널리 알리는 업적을 알리는 그 비문들을 남겼잖아요. 이 사람들 곳곳에 석주비문을 세우면서 다르마에 의한 통치를 강조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석주비문 그 밑에 있죠. 불교의 영향을 받아 보편적 법률, 다르마를 강조했고, 그래서 다르마를 정치적인 어떤
역할은 보면 일단 여러 부족들을 통합할 수 있는 보편적 통일 논리를 제시했고 분화마 세력들을 견제할 필요가 있어서 이제 제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르마는 보편적 윤리로서 특히 순종, 절제, 자비, 불상생을 강조했고 그 다음 분화만이나 그 다음에 종교자에 대한 존경심과 노예, 고용자의 대우를 권유했다. 여기서 분화만을 견제하면서도 부담을 또 존중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건 이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불살생을 이제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화만을 견제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 측면에서. 왜냐면 그 쓸데없이 뭐냐면 가축들 잡아다가 예전에 분화마귀에서는 그 받쳐가지고 분화마귀에 그 애들 받쳐가지고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못하게 함으로써 분화마귀의 어떤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분화마귀 견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다르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 업적들이 남겼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불교 보를 이제 해서 불교의 3차 결집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승불교가 그때 널리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확대되고요. 그 다음 스토파를 건설하죠. 스토파는 원래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던 곳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 초창기 때는 사리를 보관하고 그냥 뭐냐면 기념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인도의 스토파는 이제 뭐냐면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스토파를 이제 한자어 적으면 한자어 차음하면 솔타파가 돼요. 솔타파가 돼. 솔타파가. 그래서 솔타파에서 솔과 파가 빠져서 뭐가 나온 거야? 탑이 나온 거죠. 예. 근데 그 사진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의 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중국의 탑, 일본의 탑이 좀 달라. 그래서 특히 이제 인도 탑하고 그 동북아시아 탑은 다르죠. 그래서 인도 탑은 이제 보면 흙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사리를 보관하는 거고 초창기 때는 뭐 하는 거죠? 단순한 기념비예요. 거기에 숭배대상하고 그런 게 아니야. 근데 대승불교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바뀐 거야? 이 탑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대승불교가 형성되면서 탑이 뭐가 되는 거죠? 숭배 대상이 될 뻔인 거야. 예. 그래서 탑의 의미가 바뀌어졌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전령서왕 개념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다르마의 통치 그리고 앞으로 이 미륵불이 내려오기 전에 그제 전령서왕이 내려온 거죠. 이 전령서왕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왕은 누구였죠? 신라의 진흥왕, 그 다음에 백제 성왕 이런 사람들이었죠. 전령서왕은 이제 여러 그 정복정제 여러 부족 국가를 통치하는 과정에서 보편적 이념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시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석주비문을 각지에 세우고 수행감찰 활동해서 윤리를 전폐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하고 살생을 금지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제국의 도로망을 정비하고 도로에 가두수를 배치했다. 행인들을 후식에 친하게 있다.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업적이죠. 그래서 아소카왕의 업적 써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애워두세요. 그런데 아소카 왕이 죽은 후에 인도가 이제 또 그냐면 아소카 왕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우리아 왕조가 약해져요. 분열되죠. 그래서 이제 북인도에는 파르티아, 샤카, 쿠샨. 거기 보면 이제 파르티아, 샤카, 쿠샨 이런 왕조들인데 이런 왕조의 공통점은 뭐냐면 1단계 왕조예요. 그러니까 인도 유럽 쪽이 아리안 계통의 왕조가 아니라 물론 이제 이란도 인도 유럽 계통이지만 좀 많이 갈라졌죠. 그래서 아리안 계통이 아니라 그 뭐냐면 이란 계통의 왕조들이 들어와서 인도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안 입장을 볼 때는 이민족의 통치를 받았던 거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남인도에서는 안더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안더 왕조가 이제 해상무역이 발달되고 이때 불교와 브라마교가 남인도로 확산됐다. 이 브라마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남인도와 어디까지 확산되냐면 동남아시아 쪽으로 확산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북인도의 그 브라마교와 남인도와 그 동남아시아의 브라마교는 좀 약간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북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가 같이 있죠. 예. 근데 남인도나 저 동남아시아 계통은 브라마 계급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카스트가 강조되지 않아요. 예. 일종의 이제 카스트 없이 이제 종교 자체만 가지고 온 거야.
예,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한동안 분열 시기로 걷고 있다가, 그때 이제 1세기 때, 등장했던 왕조가 쿠샤 왕조죠. 쿠샤 왕조. 그래서 쿠샤 왕조는 1세기에서 3세기 때 있었던 왕조고, 이 쿠샤 왕조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인도 전체를 지배했던 왕조는 아니에요. 오늘날 인더스 유형을 지배했던 왕조고, 그때는 여러 왕조도 이제 분열돼 있었어. 그래서 뭐, 샤카 왕조, 마가다 왕조, 그다음 안드라, 촐라, 뭐 칼리카 이런 왕조도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왕조가 쿠샤 왕조야. 그리고 쿠샤 왕조가 여러 왕조들 뭐냐면 일단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예, 종속 관계야, 주종 관계. 그렇지만 그 다른 왕조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쿠샤 왕조는 통일 왕조라고 좀 보기 좀 그래요. 예. 그래서 쿠샤 왕조 이란 계통의 대월지족이 이제 건립을 했죠. 대월지는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그 한나라 때, 그 당시 그 월지족에게 누굴 파견했어요? 장관을 파견했잖아. 예. 그래서 대월지족들이 이제 쿠샨족인데, 그때 이제 그 대월지족의 여러 파 중에 하나가 이제 쿠샨 왕조를 세웠던 거야. 자, 쿠샨 왕조 제일 전성기 때는 카니시카 왕 때야. 예. 카니시카 왕 때, 최고 전성기인데, 자, 카니시카 왕 때 정치적인 정복전쟁을 통해서 원래는 인더스강 유역에 있었던 쿠션조가 겐지스 유역까지 확장됐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일부를 장악하고요. 유럽과 문화를 교류했고, 특히 로마 있죠. 로마가 교류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한나 충돌을 했는데 반초와의 전투에서 패배를 했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그 중앙집권을 강화해서 왕 대신에 중국 천자를 호칭을 삼고 지방의 관리를 파견했다는 거. 경제정책으로는 한과 노마 사이 실크로드 무역을 통해서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어요. 그리고 금화 주조 및 유통인데 특히 노마의 금화가 이 쿠샤 왕조 때 많이 들어왔어요. 발굴되고. 자, 여기에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뭐 마오디아 왕조나 쿠샤 왕조나 코타 왕조나 등등 북인도의 왕조들, 북인도에 세워진 여러 왕조들은 그 남인도에 세워진 여러 왕조들 대개 보면 바닷길이나 비단길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중국하고 유럽 간에 무슨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는 거야? 동서 무역을 통해서 중개 무역을 얻는 거죠. 그건 공통점이에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뭐 파르티아 왕국 같은 이제 페르시아 왕국도 똑같죠. 이란도 중간에 딱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라든지 그 인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뭘 통해서 불을 얻었다? 동서 간의 무역을 통해서 그 당시 중개 무역을 얻었다. 왜냐 비단길과 그 다음 바닷길이 거쳐 지내가거든요. 예, 그런 것들 이제 같이 공통적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문화는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쿠샤는 왕조의 문화. 간다라 불상이 발달됐다. 그래서 그리스 종교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간다라 쿠샤 왕조 북쪽에 무슨 왕조가 있었다고 했어요? 박티아 왕조가 있었다고 했죠. 그리스계 왕조였던 그들이 이제 불교를 수용하면서 종전에 이제 자기가 믿었던 그리스 종교에 영향을 받았고 불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죠. 그래서 이 간다라 불상은 헬레니즘 문화와 인도 문화가 융합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걸 계기로 불상 조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간다라 불상, 불상과 그 다음 탑 숭배사상과 관련돼서 대승불교와 함께 전파되죠. 그래서 이 간다라 불상의 특징은 그리스풍으로 사실성을 풍요해요. 왜냐면 간다라 불상을 만든 주체가 그리스인이기 때문에 그리스인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쿠탄 왕조 때 쿠탄 불상하고 다른데 쿠탄 시대 때 만든 불상은 누구의 모습을 띠고 있죠? 인도인들의 모습을 띠고 있죠. 근데 여기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띠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원래는 이 간다라 불상이 이제 실크를 통해서 중국과 일본으로 우리나라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석굴암의 모습도 누구의 모습이야? 아시아인의 모습이 아니죠. 누구의 그리스인의 모습이죠. 이런 거가 영향을 줬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금성출판사에 초기 불교들은 아까 말했지만 불상 안 만든다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부처를 표현할 때 보지수나 부처의 발자국, 법률, 그다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꽃 이런 것을 대신했는데 여기 보지수가 2개 나오네요. 지우시고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사리를 모신 불탑을 일종의 기념물로 존중해 줬어요. 그러나 간다라 지방에 들어온 이제 그리스인들은 감히 신의 조각을 이제 모습을 하면서 불교들도 불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때 탑의 의미도 단순히 사리를 모시는 기념비가 아니라 뭘로? 숭배의 대상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형성된 종교가 무슨 종교라고 했죠? 대승불교다. 이렇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 보면 대승불교와 이제 간다라불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간다라불상의 특징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을, 나와 관련된 부분을. 자, 읽어보시겠어요? 여기 읽으면 되는 예, 나 부분. 예. 대승불교가 발달하자 불교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인간으로서 깨달은 자를 의미하는 부처가 초월적 존재로서 예배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 부처를 조각하거나 그리기 시작하였다. 마침 간다라 지방에서 유행하던 헬레니즘 문화가 불상 제작에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간다라 불상은 물결 모양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게 되었고 눈의 언저리에 깊고 콧대가 높은 서양 사람의 모습을 하게 되었다. 옷이나 자세 등은 형식화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을 띠었다. 간다라 불상은 대승불교와 함께 동아시아 각 지역에 전파되어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간다라 불상과 쿠탄 불상, 쿠탄에서 만든 그 불상을 좀 약간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하여튼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그 카니시카 왕은 불교를 보호했죠. 불교를 통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고, 불교의 4차 결집이 일어났고, 그리고 대승불교가 이제 일어나서 불교 대중화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지역에 뭐냐면 전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투라 불상에 대해서 남성적 신차한 체격과 함께 우한 종교 감정을 표현한 마투라 불상도 있었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잘 나갔던 이 쿠샤 왕조도 2세기 후반에 이제 쇠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쇠퇴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그래서 정확한 사실은 모르고, 이에서 쿠샤 왕조가 쇠퇴한 자리 이제 서인도 제국, 그러니까 오늘날 인더스 유역지의 여러 또 소왕국들이 이제 분열되고요. 그때 그 겐지스강 유역에서 마가다 왕국을 기반으로 해갖고 찬다 쿠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세워진 왕조가 쿠탄 왕조예요. 예, 이렇게 봐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인더스강에 했던 것은 되게 외래 민족들이에요. 외부에도. 근데 이제 겐지스강에 유역을 했던 것은 마우리아 왕조나 쿠탄 왕조처럼 아시안 계통의 왕조들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기반이 됐던 게 마가다 왕국이야. 그러니까 마가다 왕국은 예전에 있었죠. 있었다가 또 없어졌다 다시 또 만들어졌다 그런 거나. 자, 하여튼 이 쿠탄 왕조가 이제 넘어가는데, 쿠탄 왕조는 이제 4세기에서 6세기 때 존재했던 왕조죠. 자, 쿠탄 왕조 정치적으로 데칸 이북 지역을 통치했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제 크게 데칸 공원 지역을 기준으로 해갖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데칸 공원 남쪽은 드라비다족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통치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신속만 받는 관계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칸 이북 지역을 통치했고요. 이남 지역은 바카타카 왕국이 이제 성립됐다. 바카타카, 이게 좀 표시가 근데 바카타카, 카야 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데칸 이남 지역을 독립시켜주고 그곳에 바카타카 왕국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는 파타리푸트라. 그래서 파타리푸트라는 저쪽 겐지스강 거기 보이시죠? 겐지스강 유역에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수도 정했다. 그 다음 제2의 통일 왕조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었던 쿠샤 왕조가 있었지만, 쿠샤 왕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통일 왕조라 볼 수는 없죠.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를 계승한 제2의 통일 왕조일까. 그래서 겐지스강 유역에서 일어나 쿠타 왕조는 찬다쿠타 1세를
때 북인도를 재통했다. 그러니까 찬다쿠타 1세라고 하는 만큼 누굴 계승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우리아 왕조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죠. 마우리아 왕조 때 그 창시자도 누구예요? 마우리아 왕조의 창시가 찬다쿠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찬다쿠타라고 이름을 따온 것도 누굴 계승하는 마우리아 왕조. 마우리아 왕조에 누가 세운 왕조죠? 아리안 계통.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샤카족이나 쿠샨족 이란 계통의 왕조가 아니라 뭐냐면 아리안 계통의 왕조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래서 상당히 복구적인 어떤 색깔이 딱 띄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북인도를 재통했고 그다음 사무드라코타 때는 정복 사업을 통해서 갱지스칸 유역을 직접 지배했고요. 찬다쿠타 2세 때는 제일 전성기로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서부 지역을 경제를 발전하고 신두 문화를 창달했다. 그리고 뭐 로마나 산사조 페르시아 중국과 교류했고 학문과 학술을 장려했고요. 그래서 산스크리트 문학의 제일 전성기였다. 그래서 아라비아 해안가에 정복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세망한 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이제 보는데 일단은 유목민족이었던 누가 쳐들었다? 에풀타족이 쳐들었다. 에풀타. 이 에풀타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개 보면 이제 그 홍노족 있죠. 홍노족의 일파일 것이다 보고 있어. 그래서 홍노족이 이제 서진하는 과정에서 인도 쪽으로 내려온 민족이 에풀타족이 되는 거고 저쪽 뭐냐면 서유럽 쪽으로 간 것이 훈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에풀타 쪽에서 어떤 쪽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 두 가지 있는데 에풀타 쪽이 내려왔지만 그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니다. 다만 쇠퇴를 했다. 그리고 에풀타 쪽이 내려오면서 이제 도로망이 다 끊기게 되죠. 지역까지 고립화되면서 뭐 고유한 문화가 탄생됐다. 이런 설도 있고요. 어떤 책에서는 세계사 책에서는 에풀타 쪽 때문에 망했다. 이런 식의 또 서술이 있어. 그건 뭐냐면 정확하게 몰라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도사는 정확히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에풀타 쪽이 내려온 거는 내려온 건데 얘네들이 뭐냐면 쿠타 왕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아직도 설이 많아.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풀타 쪽이 내려올 때 원래 홍노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단일한 민족으로 구성된 게 아니죠. 다민족 국가잖아요. 예, 같이 내려온 민족이 누구냐면 라지푼드족이에요. 그래서 원래 라지푼드족도 이제 외대민족인데 이족들이 이제 북인도 지역에 정착하면서 신두교를 받아들이면서 신두교 여러 소인도 그러니까 소왕국들 세워. 예, 그래서 라지푼드 시대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다음 쿠타 왕조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쿠타 왕조는 그 정치보다는 뭐가 시험문에 많이 나오냐면 종교라든지 문화 부분이 많이 나와요. 특히 고전 문화가 뭐냐면 번성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관련된 것들이 수능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종교와 관련돼 갖고 만우법전 있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요 부분은 좀 쉬었다 갈게요. 요거는요.